네, 오늘은 암 환자, 특히 유방암 환자분들이 많이 고민하시는 유제품 섭취에 관해서 정말 모든 논란을 종식시킬 정도로 최대한 완벽하게 정리를 해서 정확하게 한번 우리들의 입장을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면 많은 환우분들이 유제품을 섭취하실 때 어떤 식으로 주의를 하면 될지 전반적인 상황 파악이 거의 끝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먼저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일단 암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요. 우리가 이게 현대 산업화 과정에서 현대 사회가 되면서 문명 질환으로 어떻게 보면 암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이게 단순히 노화나 어떤 진단의 증가로 인한 게 아니라 젊은 암 환자가 증가하고 있고 국가별로 지역별로 암 편차가 있고 실제로 어떤 사회 환경이 암을 늘리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원인 산정을 할 때 과거와 자연 상태의 우리 인간하고 좀 많이 달라진 부분들을 생각하자, 그런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이 우유 논란 역시도 그 관점으로 접근을 하면은 저희가 많은 논란 속에서도 큰 중심을 잡고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관점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일단 우유에 대한 논란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저도 그래서 한때는 암 환자분들한테 우유는 금지식품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렇게 금했던 이유기도 하고요. 제일 문제는 일단 달라진 부분인데, 우유 젖소의 사육 자체가 일반 자연 환경에서 우리가 아는 그런 상태랑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현대는 이제 이렇게 공장식 축산으로 대표되는 대규모 축산업이 발달해 있는 상태라서 자본주의 원리에 따라서 뭐든지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좀 그런 방식으로 진행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소한테도 젖소한테도 합성 성장 호르몬 같은 걸 많이 쓴단 말이에요. 실제 동물들한테 뭐 항생제도 문제가 되고 있고 이런 인위적인 개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성장 호르몬이란 부분은 뭔가 빨리 성장시킨다는 거는 암의 속성하고 일치하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이게 안전할 거라는 확신이 들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건데, 실제로 보면은 이게 1996년 정도 후반에 이제 앱스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에 이제 이 논란을 시작했는데, 이 IGF-1이라고 하는 우유에 있는 그 저희가 축산 과정에서 쓰는 인공적인 성장 호르몬이 IGF-1이라는 인슐린 유사 성장 호르몬으로 전환이 돼서 이게 사실상 암이나 유방암이나 여러 소화기 암 같은 전체적인 암 유병률을 올릴 수 있는 인자가 된다라는 논란을 좀 적극적으로 게재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논란을 보면은 실제로 이 FDA에서 퍼블리시하지 않은, 그러니까 숨긴, 감춘 이런 산업적인 연구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연구들을 좀 살펴보면은 심지어 이런 이 합성 성장 호르몬들, 소한테 젖소한테 투여되는 이런 인공 호르몬들이 10배나 정상적인 상태보다 농도를 우유 속에 이제 이 IGF-1이라는 잠재적인 발암 인자를,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인자를 10배까지도 늘린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보고서에 보면은.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제 최근에 이 IGF-1 논란에 대해서도 좀 보수적으로 우유를 좀 찬성하는 쪽의 입장이신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게 어차피 체내에 흡수되는 게 미량이고 거의 위산에서 걸러지고 소화 과정에서 걸러지기 때문에 흡수되는 게 미량이다. 그래서 그 미량이기 때문에 별로 영향이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이 연구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 전반적인 계산을 조금 더 자세히 해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미량이 우리 몸에 들어와도 우유를 통해서 그 자체가 우리 바이오 액티비티라 그러는 우리 몸속에서 생활성 되는 과정을 정확하게 개선을 해보면 최대 40배까지 정상 상태보다, 그냥 일반적인 우유를 먹지 않은 상태보다 최대 40배까지 IGF-1 활성이 몸에서 일어날 수 있다, 이런 결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우유는 아무래도 깨림직하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리고 실제로 IGF-1이라는 인자 자체가요, 이게 라론 증후군이라고 하는 희귀질환이 있어요. 선천성 희귀질환인데 우리 몸속에 있는 성장 호르몬 수용체가 고장이 나서 성장 호르몬 자체가 성장 호르몬 자극을 통해서 IGF-1이라는 게 우리 몸속에 분비가 되거든요. 근데 이 IGF-1이 정상적으로 몸에서 체내에 분비되지 않는 사람들이 걸리는 질환이 이렇게 왜소한 체격을 가진 라론 증후군이라고 하는 질환이 있어요. 근데 이 라론 증후군 환자들이 특징이 뭐냐면 암이나 당뇨가 없어요.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가족들도 암 유병률이 높고 이런데 당뇨도 많고, 이 라론 증후군 환자들은 거의 암이 걸리지 않는, 거의 안 걸린다고 해도 될 정도로, 네, 그런 상태로 이런
상황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연구들을 보면 이런 라론증후군 환자들이 IGF-1이 실제 체내에서 거의 분비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게 영향이 줘서 암에 대한 저항력을 가진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IGF-1이라는 건 단일 인자로 봤을 때 분명히 이게 과할 때는 암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게 맞아요. 물론 생리적인 물질이지만, 네, 그런 관점에서가 그 우유가 IGF-1을 늘리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미량이라도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보시면은 이게 젖소 개량 사업소에서 실제로 나온 홈페이지에서 이런 BST라고 하는 소성장 호르몬, 합성 성장 호르몬, 인공 성장 호르몬에 대한 설명을 보면요. 그냥 이렇게 나와요. 기작 자체가 BST를 넣으면 간에서 IGF-1으로 전환이 돼서 이렇게 우유에도 그 유즙 분비를 촉진시키고 그렇게 우유에도 들어갈 수 있고 우리 몸속에서도 작용을 하면 똑같이 BST가 IGF-1으로 전환이 되고 이런 기전이 있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오피셜한 실제 상황입니다. 이런 합성 성장 호르몬을 쓰면 IGF-1이 늘어나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실제 좀 최근 연구를 봐도요, 그냥 평균적으로 우유를 섭취하는 사람들이, 유제품 섭취하는 사람들이 혈장의 IGF-1 농도가 보통 사람들보다, 안 먹는 사람들보다 20에서 30% 정도 높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농도로만 이런데 또 생리 활성을 따지면 좀 더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이건 조금 더 최근 연구인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우유를 유제품을 섭취하면 섭취할수록 그거에 정비례해서 똑같이 체내 IGF-1 농도가 일정하게 오른다라는 연구 논문이에요. 그래서 보면 400g 정도 우유 저희가 초등학교 다닐 때 받는 게 우유팩이 한 200g 정도 되잖아요. 그거 한 2팩 정도 먹으면은 하루에 뭐 16.8 마이크로그램 퍼 리터까지 농도가 올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정상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체내에서 IGF-1 농도는 줄어요. 모든 사람은 성장할 때 당연히 제일 많이 나오는 거니까. 그래도 대략 한 100 마이크로그램 퍼 리터 정도가 이제 몸에 평균적으로 100 이상 농도로 가지고 있는 게 이건데 이게 16.8 정도까지 는다 그러면은 거의 10% 이상 느는 거죠, 농도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30%까지 는다는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 연구만 보자면, 이런 것만 보면.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게 유방암, 실제로 1997년에 이런 대규모 스웨덴 연구에서 보면은 유방암도 뭐 발생률 50%까지 늘린다. 우유를 마시면은.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게 이슈화가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저도 암 환자분들한테 우유를 안 권했던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 문제가 제가 오해하던 부분이 있는데 해결이 된 게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제부터는 또 그 얘기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이 자료를 보시면 조금 이제 이해가 되는데요. 현재 전 세계적인 이런 가축 성장력 촉진 호르몬 제제 사용 현황을 조사한 보고 발표가 있었어요. 약간 시간이 된 자료지만 현재 똑같은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은 좀 현재 상황이 파악이 됩니다. 일단 미국 같은 경우는요, 뭐 이런 게 잔류 허용 기준 같은 게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자유롭게 쓰고 있는 나라예요, 미국은. 그리고 기본적으로 EU 같은 경우는 유럽연합 국가들은 전부 다 허용치 않는 그런 상태고 한국은 부분적으로 이걸 쓰는데 그래서 법적으로 한국은 크게 이렇게 규제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미국은 하여튼 제일 자유롭다. 미국은 뭐 거의 기준 불필요하다 막 이렇게 하고 있고 EU 쪽은 거의 다 허용치 않음으로 나옵니다. 한국은 미국하고 비슷하거나 약간 더 규제하거나 그 정도예요. 네, 이렇게 보이죠? 보시면은 이게 대표적이겠네요. 미국은 미설정되어 있다. 잔류 허용 기준이. 근데 EU는 허용치 않음이고 한국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미설정 이렇게 자유롭게 두고 있는 이런 형식을 보고 있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IGF-1이 우려가 있는 이런 합성 성장 호르몬을 쓰는 젖소의 우유가 모든 우유라고 해서 동일하진 않겠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EU는 아예 쓰질 않는다. 네,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실제로 여기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EU 같은 경우는 가장 엄격한 규제와 관리 기준을 가지고 1988년 이후로 모든 성장 촉진용 호르몬 제제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그래서 EU에서 나온 우유는 이런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거죠, 사실은. IGF-1 문제는.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약간 허용 기준을 삼고 있고, 미국보다는 약간 더 규제를 하고 있고, 미국은 정말 너무 자유롭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데, 정확히 데이터를 좀 여기 안 나와 있는데 말씀을 드리자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전체의 한 절반 정도가 이런 거를 쓰고 있는 걸로 공식적으로 얘기는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사실 지금은 거의 쓰지 않는다고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이런 고능력우라 그래서 최근에, BST 투여한 것만큼 젖소에서 이런
생산량을 증가하는 우유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그런 품종 개량된 소 자체가 이미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업계에서 이런 게 이제 성장 2, 30년 전부터 자정적인 노력으로 스스로 이제 성장 촉진제를 사용하지 말자 하고 얘기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법적으로 완전 규제된 거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양이 있긴 있는 걸 봐서는 쓰이곤 있는 거예요. 그게 뭐 약물로서 쓰였는지 아니면 진짜 말 그대로 생산량을 촉진하게 쓰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쓰이곤 있다. 근데 EU는 전혀 안 쓰고 있다. 네, 그런 거죠. 네, 근데 이제 그런 상태고, 근데 이 동물들이요, 요 성장 촉진제를 보다 보면 우유만 문제는 사실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게 아까 이 기사가 이 기사가요, 지금 원래 기사는 이거예요. 이게 우유에 대한 논란을 주제로 했던 기사가 아니라 돼지한테 2017년이니까 굉장히 최근이잖아요. 성장 촉진제를 엄청 많이 쓰고 있다. 그래서 한 해에만 17만, 최소 10년 동안 쓰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장 촉진제, 호르몬제, 합성 호르몬제 문제가 단지 이제 우리가 우유만 생각할 게 아니라요. 고기 전체, 육고기 전체, 축산업 전체의 문제다. 그런 생각을 하시면 좋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EU는 안 쓰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제품 중에서 이걸 안전하게 고르는 방법은 이런 유기농 표시가 되어 있다거나 아니면은 무항생제 축산물이라고 이런 표시가 되어 있는 것들은요, 성장 촉진제나 호르몬제를 이런 질병이 없는 상황에서 생산성 촉진을 위해서 쓸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인증 취소라고 되어 있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나온 것도 유기농이나 무항생제로 나온 것들은 축산물이 이런 걸 쓰지 않은 거다. 그러니까 결국은 IGF-1이 암을 유발할 수도 있고 문제인 건 맞는데, 모든 우유가 그 위험이 있는 게 아니라 IGF-1을 쓸 수 있는, 그러니까 IGF-1이 농도가 올릴 수 있는 이 합성 호르몬제를 쓴, 성장 호르몬을 쓴 축산품이 특히 그런 건데 다 그렇지 않다. 특히 EU, 유럽연합에서 나온 거는 안전하다. 물론 EU 말고도 뭐 호주, 캐나다 뭐 이런 몇몇 국가들이 추가적으로 더 이런 거를 제재한다고 되어 있는데, 일단 가장 엄격하게 하고 있는 곳은 EU고, 우리나라에 또 유럽 제품들이 요즘 최근에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일단 EU 제품을 하나 꼽아 보겠습니다. 그래서 EU 제품이 제일 안전할 거다, 유럽연합에서. 그리고 국내산을 쓴다면은 유기나 무항생제 인증을 받았다면은 안전할 거다. 그리고 이 인증을 받지 않았더라도 축산업계 자정작용으로 실제로 안 쓰고 있다고 얘기는 하고 있다. 그 정도 상황은 파악하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산은 일단 전체 뭐 절반 정도는 쓴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사실은 모르겠고, 미국산은 가급적 물음표다. 왜냐면 여긴 너무 자유롭게 쓰고 있다. 국가에서 통제를 안 하고 있다. 근데 이런 거는 미국산 뭐 유제품은 사실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미국산 우유를 먹는다거나 이럴 일은 별로 없고, 보통 이제 미국산 과자, 뭐 크림 소스, 아이스크림 이런 다른 경로로 이제 같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제가 요번에 요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정리하면서 느낀 거는, 미국산은 역시 좀 우리 자본주의에 특화된 미국산은 조금 피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유럽 쪽은 전반적으로 너무 안전하겠다. 좀 유럽 쪽이 제일 안전할 것 같고, 국산도 그래도 상황은 훨씬 좋은 편인데, 여기에서는 이런 좀 유기나 가급적 유기농이나 무항생제 마크 같은 게 있으면 조금 더 믿을만 하겠다. 그렇게 결론이 나더라고요, 우유의 경우. 그리고 또 두 번째 문제, 이제 IGF-1은 해결이 됐죠. 근데 이제 두 번째 문제는 이제 또 항생제예요. 항생제는 우유에 이제 또 항생제가 많이 나온다. 그리고 워낙 요즘 축산 환경이 안 좋다 보니까 항생제 쓸 일도 많고, 뭐 피고름이 나와서 또 그걸 없애느라 항생제 쓰고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 항생제는 분명히 많이 쓰겠죠. 자연 상태보다는. 그런데 그게 이제 우유에 나오느냐가 사실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포인트는 거기서는 괜찮다. 또 이게 결론이에요. 보시면은 이게 근데 합리적으로도 추론이 가능하더라고요, 이 내용이. 우유가 단지 이제 우유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유산균 발효를 해서 요구르트나 치즈 같은 발효 유제품을 많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항생제 잔존이 높으면 이걸 못 만들기 때문에 경제적 손실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우유를 품질 검사를 할 때 이런 항생제 검사를 굉장히 까다롭게 한다.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보다 훨씬 낮은 농도로 항생제가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바로 이제 원유로 부적합 판정을 내려서 폐기 처분을 하고, 이러니까 이 농가에서도 이게 경제적 손실이 있기 때문에 항생제를 쓰는 소는 따로 관리를 할 정도로 좀 엄격하게 관리가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품질 부서를 실제로 방문을 해보면 원유에서 항생제가 검출되는 것을 파악하는 최첨단 기계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생각보다 항생제는 문제가 없겠다. 그냥 산업 구조 자체가 좀 그렇게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항생제는 거의 괜찮고, 오히려 멸균 처리 시설이 우리나라 워낙
전 세계적으로도 좀 좋은 편이래요. 잘 돼 있는 편이라서 그래서 아마 우유가 그런 괴담이 나온 거 아닐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한 방울도 허용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네, 항생제. 그리고 2011년부터는 배합 사료 자체에 항생제 사용을 전면 금지한 상태라서 일단은 질병 사용에만 쓰고 있고 그게 이제 가축한테 많이 쓰이든 안 쓰이든 우유에서는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다. 예, 그리고 가축 항생제 사용량도 지금 줄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또 발표를 한 것도 있고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생제 문제 일단 두 번째로 또 끝났어요. 네, 세 번째로 이런 유당 카제인으로 대표되는 우유가 가진 식품 자체로서의 특성에서 오는 문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실제로 이 유당 자체가 뭐 암을 유발한다거나 카제인이 암의 원인이다 이런 주장들도 있고 논란이 있는 책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걸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이 문제를. 일단 유당은 사실 우리나라에선 좀 문제가 돼요. 왜냐면 아시아 인구에서는 거의 70에서 90%, 100%가 유당 불내증이라 해서 유당을 소화시키는 소화효소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체 인구의 전 세계 인구로 봐도 한 65%니까 꽤 많고요. 유당은 사람한테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특히나 이게 장에서 가스가 찬다거나 이상균이 변식한다거나 뭐 알레르기나 염증 반응으로 나타난다거나 여러 가지 장의 면역에 문제를 일으키거나 과민성 대장증후군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그럴 수 있거든요. 사실은 저는 그래서 장 문제가 있는 환자는 우유를 끊게 하는 게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효과가 있고. 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게 문제가 될 수는 있단 말이에요, 식품 자체가. 그리고 실제로 최근에 이런 거 유산균 홍보하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장이 전체 면역력의 뭐 7, 80%를 담당하고 면역세포도 장에서 거의 70%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장 건강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실제 의학계나 의과학계 자체에서 그런 얘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장이 이런 면역력하고도 관련이 있을 뿐도 아니라 뇌랑 뇌신경하고도 따로 연결된 그 길이 있어서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모든 질환을 치료할 때 있어서 장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다. 암이라고 해서 당연히 마찬가지죠. 암도 항암제 유효성에도 관련이 있고, 네, 그렇습니다. 장에는 실제로 이렇게 갈트라 그래서 장 특유의 이런 면역 조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 많은 면역세포가 활성화되기도 하고 생성되기도 하고 이렇게 방어 체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장 건강이 중요한 건 맞고 유당이 문제를 일으킨다면 유당을 섭취하지 않는 쪽이 좋아요. 그리고 또 이제 카제인도 문제가 뭐냐면 카제인이라는 게 우유에 있는 주로 단백질인데 유당은 참고로 우유에 있는 탄수화물 당분의 거의 99%는 유당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메이저한 거죠. 그리고 카제인도 마찬가지로 우유에 속한 단백질이 한 7, 80%는 카제인이거든요. 근데 카제인도 우유에 있는 카제인은 조금 이런 장에서 염증을 유발한다거나 여러 증후군을 일으킬 수 있는 소화기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알레르기도 일으킬 수 있고요. 근데 여기를 좀 더 이제 디테일을 따져보자면 이거는 사실 A1 베타 카제인이라 그러는 그 카제인 우유에 특히 많은 카제인의 속성 형태가 있습니다, 따로. 근데 우유에는 요거 말고도 카제인 중에는요 종류가 A2 베타 카제인이라 그래서 사실 사람 모유에도 카제인이 있거든요. 근데 사람 모유에 있는 카제인과 유사한 A2 베타 카제인이라는 거는 이런 장에서 염증을 일으킨다거나 아니면 뭐 면역 반응을 일으킨다거나 이런 요소가 조금 더 적다 이렇게 이제 보고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A2 베타 카제인은 조금 더 안전하고 A1 베타 카제인이 지금 우유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카제인이다. 그걸 일단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몸에도 모유에도 원래 카제인이 있다. 그 부분이죠. 지금 그래서 문제가 된 게 두 개예요. 유당하고 카제인, A1 베타 카제인 정확히 말하면. 근데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게 또 있으니까 얘기를 드려보면은 우유도 최근에 이건 꽤 오래됐는데 이건 실제 출시는 안 된 것 같아요. 저는 이거 상품으로 못 봤거든요. 어쨌든 A2 우유라 그래서 국제적으로도 해외에도 많이 나오는데 A2 베타 카제인으로 이렇게 생산될 수 있게끔 만들어진 젖소한테 그런 환경을 줘서 그렇게 만들어진 또 우유들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우유는 카제인이 A2 베타 카제인으로 나오고 아니면 이런 우유 자체를 이제 좀 불편하니까 요거를 배제한다 그러면요 사냥류 같은 경우는 실제로 A2 베타 카제인이 많다 그래요. 그래서 소에서 나온 젖이 아니라 이런 사냥이나 염소나 이런 쪽으로 가면 또 얘기가 달라진다. 이거는 그래서 사냥류는 실제로 해서 모유랑 성분이 유사하다 이런 얘기가 많죠. 예, 이거는 그 사냥류에 대한 이제 연구인데요. 보면은 구성이 모유랑 가깝고 소화율도 높고 그래서 유당 불내증도 잘 안 일으키는 걸로 되어 있고 카제인 단백질도 모유 단백질과 분자구조가
구조가 유사해서 설사, 복통 등 소화장애를 일으키지 않는다. 그리고 중간사슬지방산, 제가 그 코코넛 오일 설명을 지난 방송에서 한번 드린 적인데 그거랑 같은 얘기인데 이런 중간사슬지방산이 우유보다 2배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화 흡수도 잘 되고 뭐 여러 가지 기능성이 있겠죠. 네, 그래서 뭐 그리고 올리고당도 많다. 여기 우유보다. 그래서 사냥류가 우수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만일에 저희 아이한테 우유를 유제품을 먹인다면 이제 사냥류를 먹였다는 준비를 하고 있을 정도로 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네, 그래서 카제인 문제도 대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일에 진짜 우유로 보자면, 그러니까 생유로 보자면, 마시는 형태의 우유로 보자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EU 제품이나 이런 국내산 유기농 무항생제 제품이 조금 안전한데, 거기다 더불어 식품 자체로 인한 문제인 유당이나 카제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여기다 이제 추가로 사냥류를 먹으면 좀 되지 않겠냐. 예, 그렇게까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사냥류 쪽은 그래도 유당이나 카제인 문제가 덜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이 모든 문제를 또 추가적으로 해결해주는 게 또 있습니다. 일단 IGF-1 같은 경우요. 요거 같은 논문인데 아까 처음에 본 논문인데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치즈나 요구르트 형태로 먹으면은 이게 이상하게 IGF-1이 안 오르더라, 농도가. 이게 왜 그러냐면 치즈나 요구르트는 발효식품이잖아요. 우유를 발효시키면 심지어 그게 IGF-1이 많던 우유라도 발효시키는 과정에서 IGF-1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 피해를 안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장 호르몬 문제가 해결이 되죠. 그리고 항생제는 이미 해결이 된 거고, 이 얘기가 실제로 요 같은 기사에도 또 나왔는데 보시면은 요구르트나 치즈같이 발효된 유제품은 유방암 위험을 높이지 않는다. 몸속의 IGF-1 수준을 높이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나오죠. 네. 네. 이렇게 그래서 IGF-1 문제는 또 발효를 통해서 해결할 수도 있는데, 이 발효를 하면 또 장점이 뭐냐 하면, 아시다시피 발효를 하는 과정은 우리 몸, 어떤 성분 중에서 당을 이용하는 과정이 많아요. 그래서 배당체라 그러거든요. 발효 산물 중에. 그래서 당을 이용하는 과정이 많기 때문에 유당도 해결이 돼요. 발효를 하면 유당이 실제로 많이 내려가는 걸로 되어 있어요. 유당이 그래서 몸에 소화장애나 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정도까지 수준이 떨어진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유를 먹으면 설사하고 이런 분도 사실 치즈나 아니면은 요구르트를 먹으면 좀 덜한 거죠. 그래서 유당 문제도 해결이 되고요. 심지어 카제인 문제도 조금 해결이 돼요. 그래서 카제인 같은 경우도 보면 이 치즈에 대해서 어떤 치즈가 몸에 좋냐 뭐 이런 기사가 잘 정리된 게 있더라고요. 이걸 가져왔는데 보면은 제일 좋은 치즈가 무스라는 무스 치즈래요. 우리나라에서 사실 구해본 적이 없으니까 저도 몰랐는데 이게 굉장히 비싸거든요. 근데 이거는 스웨덴 쪽에서 나오는 그 무스라는 동물에서 나오는 치즈인가 봐요. 그래서 굉장히 비싸게 팔리는데 얘네는 무조건 야생에서만 살기 때문에 오메가3도 엄청 풍부하고 좀 건강하답니다. 그래서 건강한 우유를 내보내는 애들인데, 그래서 보면 스웨덴의 무슨 요런 지역에서 따로 나오는 무스 치즈라고 있나 봐요. 뭐 이거는 어차피 저희가 안 먹을 거니까 그냥 참고로 알아둡시다. 어쨌든 이런 야생에 있는 어떤 사슴에서 나오는 그런 그 사슴의 유제품이라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것도 있고, 또 두 번째로 요 기사가 좋았던 거는 이게 정리가 돼 있어서인데, 마찬가지로 사냥류나 염소젓 같은 거를 치즈로 만들면 거기에는 카제인이 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카제인이 우유보다 적다. 그리고 이걸 발효시키는 치즈 형태로 만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린 IGF 문제도 해결이 됐을 거고, 그 다음에 유당 문제도 해결이 됐고, 카제인도 적고, 그러면은 지금 여태까지 저희가 논의한 거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 거죠. 의외로 치즈가 잘 활용하면 좋은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이 기사에서 사실 좋았던 건 이 세 번째인데요. 이 소프트 치즈라 그래서 천연 치즈, 이런 부드러운 치즈들은요 카제인 함량이 높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는 저도 모르던 부분인데 특히나 저희가 많이 먹게 된 파스타나 피자 같은 걸로 많이 먹게 된 모짜렐라 치즈 같은 경우는 소프트 치즈에 속해서 카제인 함량이 높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리코타나 블랑코 치즈 같은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외식을 한다고 할 때 자주 접하는 이런 류의 치즈는 의외로 또 그런 문제가 덜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IGF-1도 해결이 됐죠. 그리고 유당 문제도 해결이 됐죠. 그리고 카제인 문제까지도 이렇게 해결이 된 형태로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럴 경우는 괜찮다. 그래서 결론을 이게 정리해서 내보자면은 이런 국가별로 이런 안전한 경우가 있고, IGF-1 문제가 해결된 그 성장 호르몬을 쓰지 않은 경우가 있고, 거기다 이제 사냥류를 또
쓰면 더 좋아지는데, 이거를 또 발효를 해서 치즈나 요구르트 형태로 먹으면은 훨씬 안전해지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 정도 상황에서는 이제 우유가 어떤 현대에 와서 변한 부분을 어느 정도 만회할 수 있는 좀 더 안전한 식품으로 암 환자분들이 그냥 어느 정도 먹을 수 있는 수준으로 내려올 수 있다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보면 이걸 이제 이러한 정리를 가지고 한번 정리를 쭉 줄을 세워서 한번 저희가 판단을 해봅시다. 이렇게 먹으면 되겠구나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결국은 이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생우유보다는 치즈나 요구르트 같이 발효된 형태면 좋다. 유제품을 먹는다면은. 그리고 굳이 생우유를 먹어야겠다 그러면은 미국산은 좀 피하면 좋고, 국산 유기농 우유나 EU 연합에서 나온 우유들은 안전하고, 이거를 조금 더 안전하게 생우유 형태로 먹겠다 하면은 국산 유기농 사냥유면 더 이제 유당이나 카제인 문제까지도 덜한 상태로 먹을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를 이제 이거보다 더 좋긴 치즈 요구르트인데, 치즈 요구르트도 미국산 치즈 요구르트가 제일 당연히 별로 안 좋을 것 같고, 국산이나 EU에서 나온 치즈 요구르트는 그래도 괜찮을 것 같고, 여기다 더 좋은 거는 이제 카제인 문제까지도 해결해 버리는 거는 국산이나 EU에서 나온 사냥류 자연 치즈가 있다면 요구르트나 좋겠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안 먹을 필요는 없다. 그래서 우유가 생각보다 논란 있는 문제들이 좀 해결되는 게 많다. 오히려 그냥 식품 자체로서의 문제인 유당이나 카제인 같이, 특히 이제 소화장애를 유발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암을 유발하는 자체로 이런 발암물질로서 작용하는 것들보다는 그냥 그 식품 자체가 특징이 가진 소화장애 요소, 그게 이제 문제니까 발효하는 형태로 먹으면은 괜찮다, 보통.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조금 먹는 거 가지고는, 이거 뭐 가지고 뭐 암 환자한테 절대 금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기는 저는 쉽지 않다 생각 들어요. 그래서 우유는 그 정도는 아니다. 그래서 우유는 그냥 기호식품으로 좀 즐겁게 먹고 싶을 때, 맛으로 먹을 때 드시는 형태로 드시는 거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다. 특히나 어떤 발효된 형태로 드시는 거는 괜찮을 것 같다. 부드러운 치즈나 아니면은 요구르트 형태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물론 이제 그런 것도 요즘은 요구르트나 치즈에 워낙 합성 다른 첨가물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거 조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연 상태로 만들어진 요구르트나 치즈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호식품으로 드시는 거 정도는 뭐 이거 먹고 암이 커진다거나 암에는 절대 금지는 우유다, 이렇게까지 생각할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의혹들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유방암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게 권장식품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아로마타제 같은 경우는 골다공증을 올리잖아요. 그래서 골다공증 위험 때문에 우유를 먹어라 하기도 해요. 비타민 D도 많고 안에 칼슘도 많고 하니까. 근데 그렇게 하는 건 너무 단편적인 생각이고요. 꼭 비타민 D, 칼슘은요, 특히나 꼭 우유로 섭취하지 않아도 돼요. 해조류 같은 경우는 뭐 미역에는 많게 우유의 10배까지 칼슘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물론 이게 흡수율이 조금, 활용도나 흡수율이 떨어질 수는 있어도 어쨌든 칼슘을 식품으로 따르게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나 많다. 시금치, 무청, 깻잎 뭐 이런 거 다 칼슘 너무 많고, 그리고 지난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결국 호르몬제 사용으로 인한 골다공증 같은 경우는 콩이나 이런 자연의 파이토 이소플라본 같은 자연에 있는 파이토 에스트로겐, 식물성 여성 호르몬 같은 거를 잘 활용하시면 또 그게 골다공증 위험을 낮추고 골밀도를 높이고 그런 효과가 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콩을 많이 먹으면 골밀도가 올라간다, 이런 것도 지난번에 제가 방송에서 보여드렸죠. 그리고 곡류나 멸치, 새우 같은 건 얘기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대안이 많기 때문에 우유를 굳이 뭐 골다공증을 막기 위해서 억지로 뭐 권장해서 먹을 필요는 없다. 우유는 어디까지나 기호식품이다. 그 컨셉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비타민 D 같은 경우도 햇빛 보면 되잖아요. 이거 제가 한번 정리해 드리려고 했는데, 햇빛 한 뭐 3, 40분 봐도 되고, 아니면 비타민 D 영양제로 드셔도 돼요. 그래서 비타민 D3, 저는 보통 낮은 상태에서 올리려고 하는 분들은 만아유 정도 드시라 그래요. 액상이냐 알약이냐에 따라 또 흡수율이 다른데, 액상 말고 그냥 알약 형태로 기준을 했을 때 만아유 정도 작은 알약 드시면은 보통 다 오릅니다. 실제로 저는 많이 썼고, 저희 가족도 전 그렇게 쓰고 있고. 그러다가 이제 내가 햇빛을 워낙 많이 보는 상태다 하면은 안 먹어도 되거나 아니면 용량을 줄이거나 하면 되는 거죠. 하지만 보통 현대인들은 거의 90% 이상이 비타민 D 결핍이기 때문에 만아유 정도 드시는 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골다공증, 골밀도엔 특히나 중요한 게 결국은 무게 운동, 중량 운동이거든요. 뼈에 이제 무게 자극이 갔을 때 뼈에서 이제 다시 뼈를 튼튼히 하라는 신호가 전달이 돼요. 그래서 무게 운동을 하는 게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무게 운동을 하시면 골밀도가 올라간다. 그렇게. 그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되지, 우유를 뭐 굳이
현대에 와서까지 뭐 영양결핍인 상태가 아니잖아요, 요즘은. 영양결핍이 있을 때는 뭐 장에서 좀 불편감이 있더라도 뭐라도 먹는 게 나니까 우유를 꼭 먹어야 될 수는 있지만, 현대는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 우유는 그냥 어디까지나 우리가 그냥 기호식품으로 먹고 싶을 때 먹는 그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생각보다는 암 환자한테 뭐 그렇게까지 완전히 금지해야 될 뭐 발암물질이 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위험한 건 아니다. 근데 우유 자체는 장 문제를 일으키니까 가급적이면 치즈나 아니면은 요구르트 형태로 먹는 거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거는 그냥 어디서 이제 외식을 하신다거나 뭐 이탈리아 요리를 드신다거나 할 때 그렇게까지 겁내하실 필요는 없다. 뭐 파스타 리조또 같은 거 정도는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모짜렐라 치즈 좀 얹어 있는. 아니면 집에서 더 안전하게는 집에서 해 드시면 좋죠. 이렇게 이런 재료 사다가 내가 그런 게 너무 먹고 싶어 할 때 집에서 이렇게 건강하게 해 드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밀가루 문제도 또 있는데, 밀가루도 그 외소종 밀이라 그런 그 미국산 밀하고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유럽에서 나오는 또 파스타는 보통 듀럼밀 같은 거 많이 쓰잖아요. 이런 것도 괜찮은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품 문제는 결국은,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무엇이 변했는지, 예전하고 산업화가 되면서 사회 모습이 어떤 게 변했는지, 그거를 이제 가지고 기준을 두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식품 자체를 어떤 발암물질로 바라볼 건 아니고, 어떤 우리 사회 환경에서 나온 것들, 그런 게 좀 발암 요소가 많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유는 저도 예전처럼 이제 완전히 금하진 않을 것 같아요. 뭐, 한 잔 마시고 이런 거 가지고 뭘 할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왜냐하면 IGF 문제가 사실 제일 걸렸거든요. 성장 호르몬을 쓴다는 게. 근데 그게 좀 어느 정도 보니까 생각보다는 위험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해결이 돼서,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냥 친구들하고 어울리신다거나 아니면 지인들하고 어울리다 먹는 거 정도는 저는 크게 뭐 말리지 않아도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면 뭐 우유는 이제 어느 정도 암 환자분들이 그렇게까지 뭐 암 환자는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식품 뭐 이렇게까지 생각할 건 없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는 좀 어느 정도 그런 마음은 좀 버리시고 이런 상황에 맞게, 내가 우유에 관해서 지금 유제품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지식이 생겼잖아요. 이걸 이용해서 최대한 안전하고 즐겁게 먹을 수 있는 방식으로 가끔씩 먹고 싶을 때 드시는 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쪼록 이렇게 생활하시는데 이제 더 편해지시고 좀 좋은 즐거운 요소가 생기면 좋겠네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